때때로 황사 2편. 선배, 혹시 이반이라고 들어봤어요? IVAN. 잔을 기울이던 재성은 순간 멈칫했다. 내가 그걸 어찌 안색이 굳어지는 것이 역력했다. 소문 들었어요. 소문 따윈 사실 없었다. 그 얘긴 관두자. 재성은 고개를 돌려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딴 데서 알아보지 뭐. 괜스레 딴전을 부리는 척하며 그녀가 슬쩍 눈을 흘기자 재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주점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가는 동안 재성은 아무 말이 없었다. 내키지 않는 말을 해야 할 때처럼 주저하는 듯 했다. 공원 의자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먹물처럼 풀려있는 흐린 밤이었다. 한참이나 침묵을 지키던 재성이 드디어 말문을 열 기미를 보이자 그녀의 눈동자는 여느 맑은 밤의 별마냥 유난히 초롱초롱 반짝였다. 황사가 유독 심했던 몇 년 전 봄이었다. 그해 메이퀸으로 뽑힌 여학생이 어떤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는 소문이 돌았지. 그 행운의 남자에 대해 관심들이 대단했었어. 그런데 그가 누구란 걸 알기도 전에 돌연 메이퀸이 세상을 등진 거야. 게다가 자신이 동성애자라며 그녀를 거절한 이유를 밝힌 그 남자의 쪽지가 유서 대신 주검 곁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학교가 온통 떠들썩했었지. 어쨌든 경찰은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고 서둘러 학교를 휴학한 그 남자는 소식을 끊었지. 그 무렵 학교에선 일대 소동이 일었단다. 일부 극성스런 학생들이 마녀 재판이라도 할 것처럼 사라진 그 남자 대신 그의 동성애 상대를 용케도 밝혀낸 거야. 국문과 후배였다는데 얼떨결에 아우팅 당해버린 거지. 학교 다니기도 힘들었겠네요. 그랬겠지.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생겼거든. 쉬쉬하고 지내다가 커밍아웃을 선언한 몇몇 학생들과 인권 운동을 하던 학생 몇이 연합해서 그를 보호한다고 몰려다녔지. 그게 이반 클럽이야. 이반이 대체 무슨 뜻이죠? 그녀는 재성의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재성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태연한 척했지만 애써 숨을 고르며 긴장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눈 떼지 않고 참을성 있게 대답을 기다렸다. 그의 옆 얼굴은 정면보다 차가워 보였다. 조각처럼 반듯한 코 때문인 것 같았다. 늘 청바지에 셔츠 차림인 그는 오늘처럼 가끔은 감색 양복 상의를 걸쳤다. 옷깃과 소매는 낡고 닳았어도 그의 기품은 그렇지 않았다. 국문과 복학생인 그가 군복무 중에 썼다는 글들을 그녀도 언젠가 읽어본 적이 있었다. 달필이었지만 소설보다는 외려 평론에 어울릴 법하게 예리하고 분석적이며 명쾌한 문장이라고 그녀는 느꼈었다. 갓 제대한 재성이 복학을 위해 학교를 찾았던 어느 늦가을이었다. 스케치처럼 기억해왔던 교정이 여간 반갑지 않았지만 서로를 기억하는 이들이 대부분 떠난 탓인지 새 주인처럼 자연스레 혹은 거침없이 행동하는 학생들 앞에서의 자신이 오히려 생소해 보였다. 이미 낯설어진 모든 것을 세밀화처럼 꼼꼼하게 다시 그려야 할 그로선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가 교정에 낙엽 쌓인 잔디 위를 걷고 있을 때 바삭거리는 소리가 추억의 향기처럼 발밑에서 고소하게 피어오르던 바로 그때였다. 긴 생머리를 찰랑이며 그늘진 담장의 덩굴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미정을 그때 처음 보았다. 그는 도무지 시선을 거둘 수 없었다. 그녀에게서 자꾸 메이퀸이 떠올려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촉을 나무라면서도 그런 자신을 어쩌지 못했다. 이듬해 봄 주점에 불쑥 들어온 그녀는 재성을 포함해 남자 여럿이 모여있는 자리를 찾아와 주눅도 들지 않고 학보를 들이밀며 피가 누군지를 물었다. 자신의 시를 따지려는 최초의 안티가 분명하다고 호탕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미는 피와 달리 재성은 그때처럼 또다시 메이퀸을 떠올리고 있었다. 자리가 이어지는 동안 그녀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시선 하나가 있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재성은 느끼고 있었다. 자신에게 한때 새로운 세상에 색다른 환희를 주었던 후배, 그러나 곧이어 겪게 된 사건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던 그는 바로 목선이 고운 S였다. 재성은 그의 눈빛에서 피를 향한 연모와 함께 그도 지금 그녀에게서 메이퀸을 떠올렸을 거라는 억측에 사로잡혔다. 재성은 불안한 예감에 전율했다. 아직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한낱 위로가 될 뿐이었다.
그때였을 것이다. 미정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꼭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이 사명처럼 느껴진 것이 손가락으로 튕겨 올린 꽁초가 불꼬리를 흔들며 허공을 가르자 재성이 내뿜은 연기가 블랙홀에 빠지듯 그 틈새로 사라졌다. 그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너 역시 이성 간의 사랑이 정상이고 일반적이라는데 동의하지. 그런 획일적인 편견을 가진 일반과는 다르다는 뜻으로 이반 혹은 이반이라고 자신들을 일컫는다더라. 편견? 흥미롭네요. 그는 발뺌하듯 말하고 있었다. 꼭 그렇기만 할까? 그녀의 처지를 염두에 둔 되물음처럼 들렸다. J. S는 대체 누구죠? 취조하듯 대놓고 물었지만 재성은 그저 하늘만 올려다볼 뿐이었다. 모를 턱이 없는 그가 어찌 나올지 퍽 궁금했다. 너 명왕성을 아니? 뜬금없었다. 아무리 말을 돌려도 그렇지 지금 명왕성이라니. 태양계 9번째 행성이요? 손가락을 꼽고서야 그녀는 9을 말했다. 이제는 태양계에서 퇴출된 분류 번호 134,340으로 불리는 소행성일 뿐이지. 흐렸음에도 뭔가를 찾는 것처럼 재성은 하늘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궁금하긴 했지만 그녀는 화제를 되돌리고 싶었다. 그 별이 지위를 뺏긴 것은 말이다.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의 편차가 유독 크고 기울기가 심한 이유도 있지. 명왕성만의 독특하고도 특별한 우주운동이 우리의 편향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일정 기준을 벗어난다는 거야. 태양계의 다른 행성과 비교했을 때 그 남다름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안정된 공전 궤도를 준수함으로 보장된 기존 행성들의 종속된 지위가 지하 혹은 저승의 신으로 불려온 134,340 플루토의 자유로운 일탈보다 우선한다거나 우월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일반의 그늘에 가려있는 이반의 취향 또한 통념을 준수하는데 길들여진 보편적인 평범함에 거슬린다는 발상 역시 자루 속 송곳 같은 우린의 편견이나 무지 때문은 혹 아닐까? 재성의 설득력은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반의 취향이라는 그의 표현이 거슬렸고 역겨웠다. 남다른 성적 취향의 별난 사랑 타령이 아니야. 사랑에 충실한 감정을 매개로 이룬 특별한 관계일 따름이지. 관심 따위도 필요 없어. 불쾌한 이미지만을 떠올리는 추악한 시선 대신 취향이 다를 뿐이란 걸 인정해달라는 거지. 재성은 촉촉해진 눈을 껌뻑거리며 그녀를 살며시 돌아봤다. 음지에서 양지를 보는 눈빛으로 스스로를 드러낸 그에게 뭘 더 묻는다는 것은 힘들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녀의 말에 재성은 반응하지 않았다. 참, 너 주말에 섬으로 낚시 가겠구나? 잘 다녀와라. 말 마치기가 무섭게 일어선 재성은 그녀가 더 이상 입을 떼기도 전에 빠른 뒷걸음질로 멀어져 갔다. 공원을 벗어난 재성은 네온 광으로 수놓은 듯 한밤거리에 금세 묻혔다. 그녀는 귀가하는 내내 그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술기운도 거들었다. 사라졌던 국문학도가 틀림없는 그가 이반 클럽의 리더인 제이. 애쓸 리 없다는 섣부른 판단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기만하며 즐기듯이 자신의 처지를 은밀히 지켜봐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녀는 생각을 털어내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밭을 갈아엎듯 돌변하여 따질 수도 없었다. 재성과 S, 또 S와 P, 그리고 P와 그녀가 교묘히 이어진 연결고리가 바로 재성이었고 그 궤도는 20률이 컸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까닭이었다. 스칠 듯 가깝다가 아득히 멀어지기도 하는 아슬아슬한 관계의 틀이라도 유지해야만 완성된 퍼즐을 끝내볼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녀는 항상 자신을 다독여오지 않았던가. 취기 어린 눈으로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흐린 달빛 아래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고 갖가지 행색의 사람들이 거리를 분주히 오갔다. 어떤 처지거나 어딜 향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이 그곳에 있든 없든 이전과 다름없이 평범했고 바로 코앞이었다. 문득 그녀는 달을 축으로 버스가 맴돌고 있다고 느꼈다. 달과 그녀 사이를 그리운 일상의 풍경들이 유성처럼 흐른 탓이었다. 그것은 그녀 주변을 굽이치는 이반의 강물처럼 도도하고 무심했지만 스스로 그 강을 건너 예측히 힘든 궤도에 들어선 이유를 떠올리며
그녀는 새삼각오를 다져야 했다. 두어 정거장만 참겠다는 생각으로 그녀는 메스꺼운 속을 버텼다. 그러나 위가 소용돌이치는 듯 하더니 역류한 위액이 급기야 식도를 타고 넘었다. 그녀는 재빨리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계속되는 그녀의 토악질로 바닥은 엉망이 되었고 두 발을 들어 올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던 승객들은 버스 기사가 도로가에 잠시 차를 세우자 까치발을 딛고 서둘러 출입문을 빠져나갔다. 그녀에게 다가선 기사의 구두에 코가 닿을 정도였으나 그녀는 도저히 고개를 들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서 꼭 들어야겠어?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먼 섬이라서 남자끼리 가기로 했어. 카페를 둘러보며 피가 답했다. S도 갈 거 아냐? 피는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나도 갈 거야. 그녀가 옴팡지게 말을 이었다. 맘대로 해. 그 역시 옴팡졌다. 무슨 대답이 그래? 맘대로 하라니. 그녀의 눈이 대번에 커졌다. 남자들 숙소는 하나뿐이야. 방 하나 따로 구하든가. 아까부터 자신 너머에 가 있는 듯한 그의 시선이 그를 보채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마다 안 오면 내가 숙소로 찾아갈 거야. 그녀는 강하게 으름장을 놓았다. 약속이 있다며 먼저 카페를 나간 피는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편 그늘 속으로 사라졌다. 한 곳을 응시한 채 미동도 보이지 않는 그녀의 작은 등에 창을 뚫고 들어온 여름이 가풀처럼 끈끈하게 엉겨붙고 있었다. 피도 사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떤 선택이어도 맞닥뜨릴 후폭풍의 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옛일을 굳이 떠올릴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을 굳힌 듯한 그는 카페를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하자 미정아. 정말 미안하다. 그녀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의 성이 지향해온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았었다. 이반 클럽에 들어간 것도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 때문이었고 남다를 그들의 감성을 느끼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섞는 비유가 뛰어난 그는 이미 재학 중에 등단한 시인이기도 했다. 사업가인 부친의 부유한 집을 나와 친구들의 자취방을 전전해도 마다하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그는 여러모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때쯤이었다. 충격적인 S의 구애를 받고 그의 자취방을 뛰쳐나간 그가 다시 S에게 되돌아간 그때 그는 결국 이반의 날개를 펼치고 만 것이다. 그녀는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타고나야 한다고 태생적으로 타고난 별난 이들이 이반이 되는 거라고. 하지만 그는 그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다. 그녀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가 반쯤 돌아선 것에 만족할 수도 없었다. 게이든 바이든 매한가지라고 생각하는 그녀는 그를 양지로 끄집어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누구와는 다르게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작정한 그녀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태세였다. 힘겨운 혈투의 마지막 수혜를 기대하며 극히 일반적인 계획 안에서의 특별한 묘수를 떠올리는 표정이 비장하면서도 야릇했다. 부스럭대는 소리에 퍼뜩 잠에서 깬 그녀는 침낭에서 얼굴만 내민 채 이리저리 눈알을 굴렸다. 소리났던 방향을 보며 침낭의 지퍼를 열던 그녀가 갑자기 크게 비명을 질렀다. 커다란 눈이 비닐창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황급히 침낭을 빠져나온 그녀는 조심스레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이없었다. 근처엔 가이드 청년뿐이었다. 능청스러운 청년은 이번엔 다른 텐트를 향해 할렘의 흑인처럼 건들거리며 걸어갔다. 짓궂은 사막의 바람과 한 통속이 분명한 저 녀석을 한 번쯤은 꼭 골려주겠다는 생각을 곱씹으며 텐트에 들어서던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그가 없었다. 텐트 한쪽에 잘 개켜진 그의 침낭이 보였고 그 위에 그의 신발과 휴대전화가 상징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텐트를 나와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양손으로 한 움큼씩의 모래를 쥐었다. 멀리서 가이드 청년이 그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주먹을 세게 움켜쥐는 만큼 모래는 그녀의 소나기를 빠져나갔다. 젖어가는 그녀의 눈동자에 사막 음지의 언덕이 가득 잠기고 있었다. 자신이 찍은 바다와 사막 사진을 늘어놓고 쪼그려 앉아 그녀는 피의 일기를 읽었다. 바다 한가운데의 모래섬처럼 바다 사진으로 몇 장의 사막 사진을 에워싼 배치였다.
남은 숨만큼의 절망과 공포를 버무린 흔적도 여기처럼 이랬을까. 거대한 물살 따라 생긴 언덕에서 물살의 표정을 보았겠지. 메이퀸이 내 탓이 아니었듯 더는 신경 쓰지 않길 바랐는데 다 내 잘못이다. 그녀를 섬에 데려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뭔가에서 빠져나온 듯이 느껴졌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머릿속이 맑았고 눈앞도 또렷했다. 아직 조금은 낯선 본래의 현실로 되돌아온 느낌이었다. 허기와 갈증을 느낀 그녀는 시리얼과 우유를 컵에 붓고 들이마시듯 허겁지겁 입안에 우겨 넣었다. 그러나 먹는 족족 개원했다. 바닷물에 말아놓은 모래 같아서였다. 한동안 그녀는 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처럼 돼버렸다. 그 어떤 것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럴수록 독하게 마음먹어야 한다고 그녀는 매번 자신을 다그치고 또 다그쳤다. 기억해라. 나의 사막은 셀 수 없는 물길을 언덕에 새겨 끝내 너의 바다와 맞닿으려 한다는 것을. 그 길로 곧 너에게 가마. 포장 테이프로 깁스를 하듯 그녀는 빈틈없이 일기를 봉인했다. 옷장 깊숙이 일기를 찔러 넣던 그녀가 갑자기 비틀거렸다. 미간을 찌푸린 채 침대로 간 그녀는 모로 누워 리모컨으로 TV를 켰다. 뉴스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어지럼증이 가시길 기다리며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했다. 황사 소식이었다. 건조해진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상층 기류를 탄 황사가 편서풍에 실려와 내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에서 관측될 거라며 공업지대에 오염물질이 섞였으니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필요하다는 그런. 조심스레 눈을 뜬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걷고 싶은 충동이 불쑥 일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서랍에 넣어둔 휴대전화를 꺼내 전원을 켰다. 몸살을 앓듯 진동하며 많은 메시지들이 떠올랐다. 실종된 두 남자의 마지막 목격자였다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던 그녀가 4월의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운 날 바닥에 깔린 사진들을 지르밟고 창문을 열어 봄을 가득 들이던 그날이었다. 어이 미정이. 선배. 옷이 젖었네. 비올 줄 몰랐어요. 황사 머금었다. 이리 와라. 네. 고생 많았다. 많이 수척해 보이네. 따뜻한 차나 마시러 갈까? 그냥 예전처럼 주점에 가요. 주점? 그래, 그러자. 한동안 계속된 황사 때문에 온 도시와 거리가 누렇게 뒤덮였다. 사람들은 모든 창문을 닫고 어지간한 외출은 꺼렸다. 유배지로 택한 자취방에 틀어박혀 삶이랄 것조차 없는 시간을 감당하던 그녀가 결심한 외출이었다. 재성과 만나기로 한 학교를 향해 집을 나선 그녀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즈음 느닷없이 비가 오기 시작했다. 예보를 비웃기라도 하듯 꽤나 세차게 내리는 단비였다. 빗물에 황사가 씻겨 내리자 거리의 창문들이 열렸고 움츠렸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봄을 맞았다. 대학 주변의 상가거리도 예전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젖은 한지에 먹물 번진 듯한 잿빛 하늘에선 햇살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았다. 골목 어귀에 자리한 주점 창가에 앉아 그동안의 근황을 전하는 재성의 맛깔스러운 입담에 매력적인 보조개를 깊이 드러내며 그녀는 간간히 건강한 미소를 내비쳤다. 그래, 학보에 실렸던 그 시. 절 일깨웠어요. 일깨워? 때때로 황사는 이른 봄을 범한다 라는 구절이 특히 작자를 굳이 찾아올 만큼 확인해야 했어요. 메이퀸을 비유한 것이 정말 맞는지. 뭐? 새내기였던 내가 어떻게 메이퀸을. 퍼즐 조각은 각각 제자리가 있어요. 한 조각이라도 다른 곳에 억지로 꿰어 맞추려 하면 균형은 깨지고 아예 판 전체가 흐트러질 수도 있죠. 메이퀸은 자신의 조각을 버렸어요. 입안 때문이죠. 저는 그녀와 다르게 그녀를 대신했어요. 범했다 한들 막을 순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요. 그녀를 대신하다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누군가의 쪽지도 그녀의 유서를 대신했죠. 너. 어쨌든 퍼즐이 완성되었네요. 모양새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어쩌면 이런 결론이 본디 모양이 아니었을까요? 선배 어때요? 이제야 뭔가 평온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혼란이 수그러들고 다 정돈되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 그래서 자연스럽고 포근해서 나른해지기까지 한 그런 느낌이. 넌 대체
비구름을 벗은 햇살이 도시를 휘감고 있었다. 골목 어귀에서 방향을 튼 빗물 줄기는 황사를 보듬고 도로를 가로질러 어딘가로 치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재성은 엉겁결에 그녀를 잡을 듯이 손을 뻗었다.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그를 보던 그녀는 이내 돌아서서 주점 문을 향했다. 재성은 그녀를 돌아보려 했으나 몸이 굳은 것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생각이 생각을 낳는 산고의 신음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메시지 신호음을 울렸다. 문자가 아닌 사진이었다. 사진을 확인한 순간 그는 소스라치고 말았다. 통화 버튼을 겨우 누를 정도로.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메이퀸의 대학 입학 사진이었고 동생인 듯한 여고생이 그녀의 곁에서 깊이 파인 보조개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재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점 밖으로 뛰쳐나갔다. 양지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빛의 장막처럼 그의 눈앞을 가렸다. 거리의 인파 속으로 뛰어들어가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한순간 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를 찾을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그 모두가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었다. 마치 신기루 같았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된 것이 없거나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재성이 알고 있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만 같았다. 장승마냥 서 있는 재성의 어깨 위로 나른할 만큼 평범한 일상의 도시 위로 황사가 그때처럼 또다시 하늘을 누렇게 물들이고 있었다.